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적 시장 점검 또 계속하고 있죠. 오늘의 두 번째 영상, 수원FC 이적 시장을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2022년에 22인의 엔트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좀 나오는데, 보통 4-4-2 내지는 굉장히 포메이션에 좀 변화가 많았던 수원FC잖아요. 그런 만큼 좀 다양한 선수가 기용이 됐습니다. 키퍼에도 두 명이 있었고, 풀백, 센터백, 중앙 미드필더, 윙포워드, 스트라이커 다 4명씩 있죠. 정말 많은 다양한 선수가 기용되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수원FC의 라인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22인의 전체 가치는 900만 유로에 달합니다. 120.8억 정도의 수치이고, 시민구단 중에서는 많이 쓰는 편에 속하지는 않고요. 중간 내지는 중간에서 좀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베테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도 판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스쿼드에서 인앤아웃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키퍼진에서는 유현 선수가 은퇴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은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선 그렇고, 수비진에서는 박민규 선수와 이용이 빠졌습니다. 일단 윙백 자리인데요. 박민규 선수는 입대를 했고, 이용 선수는 임대 복귀를 한 상황이고요. 센터백에서는 김건웅 선수가 전북 현대로 이적료 5억에 이적했고, 곽윤호 선수는 이제 군복무, 사회복무 요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예정이고, 김동호 선수 역시 또 계약 만료로 제외가 됐습니다. 미드필더에는 장혁진 선수가 신생팀인 충북 청주FC로 갔고요. 공격수에는 이기혁 선수가 윤빛가람과의 트레이드로 제주유나이티드, 이영준 선수는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반면에 들어온 선수도 있습니다. 노동건 선수가 FA로 영입이 됐고요. 윙백에는 박철호 선수가 임대 복귀, 오인표 선수를 임대 영입했고요. 센터백에는 박병현, 김현훈, 이재성 선수가 들어오면서 3명이 빠진 센터백 스쿼드를 그대로 채워냈습니다. 미드필더 자리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윤빛가람 선수가 이기혁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이 됐고요. 공격수에는 윙포워드 포항에서 이광혁 선수를 드디어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에 예상 22명 엔트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키퍼에는 노동건과 박배종이 주전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왼쪽에는 정동호와 박철우, 오른쪽에는 신세계와 오인표, 센터백에는 잭슨, 박병현, 김현훈, 이재성, 중원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내지는 중앙 미드필더의 박주호, 정재용, 니실라, 황순민,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윤빛가람과 무릴로가 스쿼드에 또 들 것 같습니다. 윙포워드 자리에는 이승우, 이광혁, 정재윤, 장재웅 선수가 좀 뛸 것 같은데요. 김규영 선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김규영 선수가 기록하고 있는 가치가 정재웅과 장재웅보다 현재는 좀 낮거든요. 아무래도 이 A팀에서 보여준 게 정재웅과 장재웅이 조금 더 많이 뛰었던 만큼, 그만큼 또 이 선수들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일단 이 선수들을 넣었지만, 아마 김규영이 3번째 내지는 4번째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톱에는 라스와 김현, 지난해 주전급으로 활약했던 2명의 스트라이커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고, 22인의 전체 가치 892.5만 유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박철우, 오인표, 정재윤, 장재웅 이 선수들이 경기를 많이 소화하지 않으면서, 특히 A팀에서의 경기를 많이 소화하지 않으면서 가치가 그렇게 높게 선정되어 있는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올해 어떻게 좀 경기를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 충분히 또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또 지금부터 변동이 있었던 포지션, 그리고 때에 따라 좀 보강이 필요해 보이는 포지션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키퍼 자리입니다. 변동이 있었죠? 유현 선수가 빠지고 노동건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노동건과 박배종은 모두 올해 주전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실전 경험만 생각해보면 박배종이 우위에 있을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이 노동건이라는 골키퍼가 가지고 있는 오랜 경험, 물론 또 박배종이 연령대는 더 많지만요. 어쨌든 이 조금 더 빅클럽에서 뛰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주전 경쟁에서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하고 조금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약간은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수 모두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니까요. 골키퍼 자리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보강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레프트백으로 넘어가 보면 박철호 선수가 임대 복귀를 했습니다.
온 다음에 수원FC에서 딱히 뛴 경기가 없는 선수인데 충남 아산에서는 지난해 27경기를 뛰면서 이 왼쪽 풀백에서 자리를 잡는 데 조금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동호가 왼쪽 풀백 주전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가운데 박철우가 서브로 정동호의 뒷받침을 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난해 출전 시간만 따지면 지금 보시다시피 박철우가 뛴 시간이 더 깁니다. 물론 K리그 1과 K리그 2에 있었던 시간이 좀 다르겠지만요. 어쨌든 박민규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정동호가 왼쪽으로 가면 박철우가 그 뒤에서 어느 정도 좀 받쳐줄 필요가 있다. K리그 1 연착륙을 위해서 박철우 선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레프트백은 뭐 이 정도로 보고 센터백들 보겠습니다. 센터백 주전이 좀 변화가 생겼죠. 지난해에는 아무래도 백4를 쓸 경우에는 김건웅 선수가 센터백 주전 자리에 있었다면 올해에는 김건웅이 떠나면서 박병현 선수가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2021년에 하반기에 들어와서 보여줬던 폼보다는 아쉬운 폼 보여줬던 잭슨이 절치부심한 올해에는 작년과 다르게 또 좋은 활약을 펼쳐줘야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박병현이 파트너로 나온다면 잭슨과 함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현은 지난해 대구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능력을 가진 선수인데 지난해의 대구에서는 워낙 좋은 선수들이 4명이나 센터백 자리에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가기는 힘들었고 올해 수원FC에서는 충분히 본인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센터백 서브를 보면 김현훈과 이재성이 들어왔는데요. 2명 모두 올해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입니다. 김현훈은 지난해 광주FC의 수비진에서 꽤 중심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3번째 내지는 4번째 센터백으로 들어와서 안영규와 아론과 함께 그리고 또 다른 선수들과 함께 박한빈 이런 선수들과 함께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센터백인데요. 올해 수원FC에서 또 새롭게 도전을 합니다. 새롭게 도전을 하는 만큼 김현훈이라는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여줘야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이재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수원FC로 올 수 있었지만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지난해는 충남 아산에서 경기를 뛰었습니다. 사실 충남 아산에서는 꽤 괜찮은 능력을 많이 보여줬고 이재성을 믿고 기용해도 될 정도로 몸 상태가 나쁘지 않구나 라는 걸 판단한 수원FC가 이제 이재성 선수를 영입하게 됐는데 그런 만큼 또 여전히 기대를 할 만한 선수고 베테랑의 어떤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 만큼 올해의 수원FC 센터백 뎁스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센터백은 이 정도로 보고요. 라이트백으로 넘어가 보면 오인표 선수가 임대 영입이 됐습니다. 신세계 선수가 주전으로 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인표 선수는 그 뒤를 충분히 받쳐줄 필요가 있는 선수인데요. 신세계는 올해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지난해에는 센터백까지 땜빵을 뛸 정도로 신세계 선수가 정말 많은 고생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해줬는데 올해에는 센터백 뎁스가 어느 정도 잘 채워지면서 오른쪽 풀백에만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오인표 선수가 좀 더 잘 해줘서 올라오기만 한다면 신세계의 체력적인 부담을 충분히 좀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인표는 출전 시간을 일정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히 좀 노력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라이트백도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변경이 있었던 포지션은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인데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지난해 그리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시아 최고의 미드필더라고 불렸던 윤빛가람 선수가 결국 수원FC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수원FC의 올해 영입, 특히 겨울 이적 시장의 영입을 보면 결국은 데려왔다라고 할 만큼 그 지난해 여름부터 좀 링크가 있었던 선수들을 결국은 데려오는데 좀 성공을 하는 분위기인데 윤빛가람 선수는 그러한 흐름 속에 가장 큰 또 영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기혁이라는 어린 자원을 포기한 만큼 윤빛가람 선수가 수원FC에서 좋은 활약을 해줘야만 수원FC도 이 영입이 실패하지 않은 영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무릴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윤빛가람의 서브 정도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전에 보여줬던 창의력에 비해 작년에 보여줬던 모습은 살짝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릴로 선수는 출전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싶다면 윤빛가람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창의력을 충분히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도 이 정도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변동이 있었던 포지션은
이광혁 선수가 영입된 또 윙포워드 자리죠. 왼쪽의 이승우는 올해에도 수원FC의 에이스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지난해에도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줬던 선수인 만큼 이승우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아직까지도 무궁무진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에서 여러 가지 오퍼가 있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스코틀랜드나 이런 리그에서 뛰는 것보다 수원FC에서 뛸 때 조금 더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높다고 여겨지는 만큼 올해에도 수원FC의 에이스로서 역할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광혁 역시 돌고 돌아 수원FC로 향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이적을 할 뻔했지만 이광혁 선수가 결국은 끝까지 포항에 남았었는데 올해에는 원하는 이광혁 선수가 원하는 수원FC로 향한 만큼 또 절치부심해서 올해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변동이 있었다라고 표현했던 여러 가지 포지션 그리고 선수들이 각각 소개해드렸던 포지션은 모두 변동이 있었기도 했지만 민나오라면 여러 포지션에서 다른 선수를 영입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스쿼드 개인적으로는 밸런스가 괜찮나 싶지만 또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보강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지금의 스쿼드도 나쁘진 않다 정도 얘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쿼드의 장점을 좀 살펴보면 중원은 베테랑들로 꽉 차 있습니다. 삼각형 3미드를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박주호와 정재용이 뒤를 바치고 윤빛가름 선수가 앞에 있는 그런 굉장히 이 네임밸류만 따지면 상당히 좋은 중원이 만들어지는데요. 특히 이 3명 모두 울산현대 출신입니다. 사실 김호건 단장을 이제 반강제 사임시킬 때 울산현대 출신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3미드 다 울산 출신이죠. 검증된 자원을 사용하는 만큼 수원FC도 이 중원에는 자신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잔류한 이승우 역시 스쿼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올해에도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내친 김에 2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노동건이 합류한 키퍼진은 주전급 키퍼만 2명이 됐습니다. 노동건 여러 해 동안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골키퍼고 박배종은 지난해 수원FC 수원시절이었던 만큼 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키퍼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어딘가 아쉽게만 느껴지는 스쿼드 뎁스. 어떻게 보면 시민구단의 한계가 드러나는 영입이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적료를 받고 판 선수도 많지만 결국은 FA로 데려오는 선수가 많거든요. 이게 시민구단의 한계라고 느껴지는 게 언제 예산이 깎이거나 늘어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영입을 해야 되다 보니 시민구단의 한계가 드러나는 영입들이 꽤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스쿼드를 어느 정도는 잘 채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약간은 한계가 드러났다. 그리고 베테랑들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도 좀 늘어났는데 베테랑 같은 경우에는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테랑은 많으면 좋지만 그에 반해 생길 수 있는 이 손실은 언제 퍼질지 모른다는 얘기인데요. 이 연령대가 조금 더 높아진 만큼 스쿼드에서 이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수원FC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선 측면 서브 자원 정재훈과 장재용 그리고 김규영 선수가 있지만 경험이 어느 정도 더 있는 서브 자원이 좀 없습니다. 이 3명의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너무나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서브 자원이 조금 더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현재는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과연 수원FC가 이 점까지 좀 메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만한 포인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좀 결론을 내려보면 중원의 선발 조합은 꽤 괜찮습니다. 클래스 있는 베테랑들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중원의 선발 조합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뎁스가 살짝 아쉬운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한 시즌을 온전히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베테랑들의 수가 너무 많은 만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스쿼드다까지 좀 결론을 내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수원FC의 이적 시장을 점검해 봤는데요. 베테랑들이 상당히 많은 스쿼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과연 올해 수원FC는 어떤 성적을 거두게 될지 그리고 이적시장 남은 기간 동안 추가적인 영입이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FC 이적시장 점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